회장님, 제 남편을 죽인 그놈. 회장님 아들 맞죠? 산소호흡기 소리만 들리는 VVIP 병실에서 요양보호사 혜진이 박진철 회장의 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회장의 눈에 충격이 번지는 순간 혜진은 손에 든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유 원장, 다시 쓰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5년간 완벽한 요양보호사였던 여자가 마침내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20년을 기다려온 복수가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대한그룹 본관 81층 VVIP 병실, 심전도 모니터의 삐소리가 불규칙하게 울렸습니다. 산소호흡기 소음 사이로 박진철 회장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혜진은 회장의 침대 옆에 서서 그의 떨리는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걸로 괜찮으신가요? 혜진이 주머니에서 손톱만 한 녹음기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혜진은 녹음기를 작동시켜 그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내가 죽으면 성훈이에게 아무것도 주지 마라. 회장의 목소리가 끊어지며 나왔습니다. 비자금 계좌는 스위스, 제네바, 1274. 천천히 말씀하세요. 혜진이 회장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1274, 5896, 2033. 비밀번호는 혜진아, 너 생일이다. 회장이 혜진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로 고마웠다. 5년 동안 내 곁에서. 회장님, 이제 그만 쉬세요. 혜진이 녹음기를 끄며 회장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회장이 침대 밑을 가리키자 혜진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살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쇠 손잡이가 만져졌습니다. 이게 바로 그 금고군요. 혜진이 회장이 알려준 번호를 눌러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흥신소 보고서와 친자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도준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회장님의 내 손자다. 성훈이가 어머니를 죽였어도 내 피는 숨길 수 없다. 회장이 마지막 힘을 짜내며 말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혜진은 서류를 재빨리 방수팩에 넣어 의료용 폐기물 수거함 맨 아래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아버지, 박성훈이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정장을 입은 경호원 4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 여자는? 박성훈이 혜진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혜진이 담담하게 말하며 회장의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길고 단조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 마지막에 뭔 말을 했다고? 박성훈이 혜진의 어깨를 거칠게 잡으며 물었습니다.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편안히 가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 같은 것이 우리 아버지 곁에서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박성훈이 침대 및 금고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금고가 왜 비어 있어? 저는 모르겠는데요. 원래 비어 있었어요. 혜진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연이 정말. 박성훈이 혜진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혜진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부회장님, 여기는 병원이에요. 돌아가신 분 앞에서 그러시면 안 되죠. 혜진이 손등으로 피를 닦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몸수색해. 이 여자가 뭔가 훔쳤어. 박성훈이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경호원들이 혜진에게 다가서자 혜진은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제 가방 다 뒤져보세요. 별거 없을 텐데. 경호원이 가방을 뒤지는 동안 혜진은 폐기물 수거함 옆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가방에서는 화장품과 간식거리만 나왔습니다. 부회장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호원이 고개를 젓자 박성훈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어디 갔어?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이때 간병구역에서 청소 아줌마가 폐기물 수거 카트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죄송해요. 수거하러 왔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나가. 박성훈이 화를 내자 청소 아줌마는 얼른 카트에 폐기물 박스를 올리고 나갔습니다. 혜진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 여자 출국 금지시키고 병원 CCTV 다 확보해. 당장. 박성훈이 경호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혜진 씨, 오늘부터 당신은 감시받을 거야. 훔친 게 있으면 당장 내놔. 박성훈이 혜진의 앞으로 다가서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부회장님, 저는 5년 동안 회장님을 성심껏 모셨어요. 의심하시는 게 서운하네요. 혜진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성심껏? 돈 받고 일한 거잖아. 그래도 정이 있는데요. 혜진이 회장의 이마에 손을 올리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겠어요. 딸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혜진이 가방을 메고 병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박성훈이 소리쳤지만 혜진은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 혜진은 사설 앰뷸런스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기사가 조수석 문을 열어주자 혜진이 올라탔습니다. 앰뷸런스가 병원을 빠져나가며 검문소를 지났습니다. 아줌마, 정말 괜찮은 거야? 재벌가 사람들 무서운데. 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무서울 게 뭐 있겠어요. 혜진이 가방에서 모피 코트를 꺼내 입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흥신소 보고서에 적힌 강도준의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도심 한복판 비즈니스 호텔 로비, 혜진은 모피 코트를 걸친 채 프론트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으며 직원에게 미소를 보였습니다. 재미교포 사업가 김수잔입니다. 예약 확인 부탁드려요. 네, 확인됐습니다. 스위트룸 2012호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키카드를 건넸습니다. 혜진은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가슴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스위트룸에 들어서자마자 혜진은 TV를 켰습니다. 뉴스 속보 자막이 화면 하단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박진철 회장 서거, 유산 상속 관련 의혹 제기.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박 회장의 간병을 맡았던 요양보호사가 귀중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윤혜진 씨에 대한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화면에 혜진의 사진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혜진이 리모컨을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벌써 시작했네. 혜진이 중얼거리며 호텔 비즈니스 센터로 향했습니다. 센터 안은 한산했고 구석 자리에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박성훈 페이퍼 컴퍼니를 입력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USB에서 파일들을 꺼내 익명 제보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박성훈. 혜진이 마우스를 클릭하며 속삭였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자 혜진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성훈 부회장 비서실인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경계심 가득했습니다. 윤혜진이에요. 부회장님과 할 얘기가 있어서요. 잠깐만요. 전화 너머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 씨,
지금 어디 있어요? 당장 나와서 얘기해요. 박성훈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 육성 녹음 들어보고 싶으시죠? 혜진이 여유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정말 녹음이 있어? 물론이죠.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요. 당장 어디 있는지 말해. 협상하자고. 박성훈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협상이요? 재미있네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혜진이 전화를 끊고 배터리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새 선불폰을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한편 대한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박성훈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진짜 녹음을 했어. 오 실장. 문이 열리며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부회장님? 오 실장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윤혜진 그년 당장 찾아서 데려와. 살려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회장님, CCTV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 실장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이 여자 병원이 아니라 재개발 구역에서 목격됐습니다. 아마 거기서 뭔가 준비한 것 같습니다. 재개발 구역? 거기서 뭘 했겠어? 박성훈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회장님, 경찰청장에게 연락해서 혜진의 딸을 확보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 그렇게 해. 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병원에서 데려와. 박성훈이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재개발 구역 외곽 혜진은 퀵서비스 사무실 맞은편 건물 옥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배낭에서 망원경을 꺼내 사무실 쪽을 살폈습니다. 강도준, 어떻게 생겼을까? 혜진이 흥신소 보고서의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0대 중반의 거친 인상,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혜진 언니, 큰일 났어요. 병원 간호사의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가. 경찰이 와서 데려갔어요. 참고인 조사라고.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어디 갔는지 알아요? 미안해요, 언니.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영장도 있고. 혜진이 전화를 끊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성훈, 이제 진짜 전쟁이네. 해가 질 무렵 낡은 오토바이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진이 망원경을 들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헬멧을 쓴 젊은 남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헬멧을 벗자보고서 사진과 똑같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저 아이구나. 혜진이 망원경을 조정하며 강도준을 관찰했습니다. 도준이 동료들과 웃으며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혜진이 짐을 챙기려던 순간 골목 입구에 검은 세단 세 대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오 실장. 혜진이 망원경으로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 실장의 부하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퀵서비스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안 돼. 혜진이 배낭을 메고 비상계단을 뛰어내렸습니다. 가방 속에서 소화기를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늦으면 안 돼. 저 아이가 다쳐. 혜진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사무실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와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퀵서비스 사무실 안에서는 이미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 실장의 부하 4명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사무실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 강도준 어디 있어? 부하 중 하나가 소리치며 책상을 발로 찼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도준이 동료를 보호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닥쳐. 우리랑 같이 가면 돼. 부하가 쇠파이프를 도준에게 휘둘렀습니다. 도준이 재빨리 몸을 피하며
의자를 들어 막아냈습니다. 도준아, 뭐야 이 사람들. 동료가 무서워하며 도준 뒤로 숨었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피해. 도준이 소리치며 사무실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때 사무실 뒷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혜진이 소화기를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다들 숨 참으세요. 혜진이 외치며 소화기를 분사했습니다. 하얀 분말이 사무실 안을 순식간에 가득 채웠습니다. 뭐야? 시야가 안 보여. 부하들이 당황하며 허둥댔습니다. 혜진은 연기 속에서 도준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살고 싶으면 따라와. 뭐야? 누구세요? 도준이 혜진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강도준 맞죠?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혜진이 도준의 팔을 더 세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연기가 거치면서 오 실장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번쩍이는 회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망칠 생각하지 마. 오 실장이 도준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혜진이 재빨리 가방을 들어 칼날을 막아냈습니다. 으악! 가방이 찢어지면서 혜진이 비틀거렸습니다. 도준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쪽으로. 도준이 혜진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뒷골목에는 도준의 낡은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빨리 뒤에 타세요. 도준이 시동을 걸며 외쳤습니다. 혜진이 뒷자리에 올라타자마자 오토바이가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저기야, 도망간다. 오 실장이 소리치며 뒤쫓아 나왔습니다. 골목은 좁았지만 도준의 주행 실력은 뛰어났습니다. 급커브를 돌며 계단을 타고 넘었습니다. 으악! 혜진이 도준의 허리를 꽉 붙잡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괜찮아요. 저 믿으세요. 도준이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검은 세단들이 골목 입구까지 쫓아왔습니다. 오 실장이 조수석 창문을 열고 고함쳤습니다. 놓치지 마. 박아버려도 돼. 세단이 골목 입구를 들이받으며 진입하려 했습니다. 벽돌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위험해요. 더 빨리. 혜진이 도준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도준은 재래시장으로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좁은 가판대 사이로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상인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준이 고개를 숙이며 가판대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세단들은 좁은 통로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젠장, 오토바이로 갈아타. 오 실장이 화를 내며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도준은 시장을 빠져나가 한강변 도로로 향했습니다. 오토바이가 다리 및 굴다리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도준이 헬멧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이 내리자마자 도준은 그녀를 벽으로 밀쳤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왜 나를 구해줬어요? 도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강도준 씨, 당신 할아버지를 알고 있어요. 혜진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박진철 회장이 당신 할아버지예요. 도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걸 보세요. 혜진이 주머니에서 친자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도준이 서류를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세요. 혜진이 녹음기를 켜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성훈의 목소리가 작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처리했고 아이는 고아원에 버렸다. 깔끔하게 정리됐어. 도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소리 누구예요? 박성훈이에요. 지금의 대한그룹 부회장. 도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를 죽인 게 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20년 전 재개발 때 당신 어머니를 죽인 사람.
도준의 두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얼굴에 분노가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그 새끼를 복수하고 싶다면 내가 칼자루를 쥐어줄게요. 혜진이 도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뭘 원하는데요? 나도 복수해요. 그 사람이 내 남편도 죽였거든요. 도준이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도준이 헬멧을 다시 쓰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혜진과 도준이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혜진이 도준의 등에 대고 말했습니다. 오토바이가 굴다리를 벗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이어 경찰 사이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심 외곽의 폐건물 지하, 도준이 녹슨 철문을 열었습니다. 습한 공기와 함께 컴컴한 지하 창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가 제 아지트예요. 아무도 찾을 수 없어요. 도준이 전등을 켜며 말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창고 안을 비췄습니다. 생각보다 넓네요. 혜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컴퓨터 여러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라이더들이 쉴 때 쓰는 곳이거든요. 도준이 의자를 하나 끌어다 혜진에게 권했습니다. 혜진은 가방에서 매직펜을 꺼내 벽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한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도가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박성훈이 회장이 되려면 이사회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요. 혜진이 펜으로 이사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근데 이사들이 저를 믿을까요? 도준이 의구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혜진이 도준에게 넥타이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이거부터 매는 법 배우세요. 넥타이요? 전 평생 안 매봤는데. 도준이 넥타이를 목에 걸며 어색해했습니다. 이사회는 전쟁터예요.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모든 게 무기가 돼요. 혜진이 도준의 앞에 서서 넥타이를 직접 메어줬습니다. 손목시계도 차고 구두도 정장용으로 바꿔야 해요. 이사들 정보도 외워야 하고요. 도준이 벽면의 구조도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김상무는 골프를 좋아하고 이 전무는 아들 유학 비용 때문에 고민이에요. 혜진이 하나하나 설명하며 도준의 머리에 주입시켰습니다. 몇 시간 후 도준은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코드 블랙. 전체 라이더 집결. 긴급. 도준이 전송 버튼을 누르자 답장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어디로 가면 돼? 누가 우리 건드렸어? 도준이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도와줄 거예요? 라이더들은 의리가 있어요. 누군가 건드리면 전부 나서거든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준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성훈 대한그룹 부회장 24시간 감시. 자택, 회사, 별장 모든 동선 추적. 시급 10만 원. 우와, 형? 이거 진짜야? 10만 원이면 하루벌이 다 한 거네. 형, 언제부터 시작해? 순식간에 수백 개의 답장이 몰려들었습니다. 도준이 뿌듯한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박성훈이 어디 가든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한편 도준의 친구인 수연이 노트북을 들고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안경을 고쳤으며 혜진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준이한테 들었어요. 수연이는 해킹 전문가예요. 도준이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주주총회장 프레젠테이션 서버 해킹 가능해요? 혜진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죠. 수연이 노트북을 켜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이틀 정도요. 보안이 까다로워서. 좋아요. 부탁드려요. 혜진이 수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때
도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형, 박성훈이 경찰서에 갔어. 뭔가 회의하고 있어. 라이더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습니다. 경찰서에서 뭘 할까요? 도준이 혜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주주총회 경비 강화하려는 거예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혜진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도준에게 은행 대여금고 열쇠를 건네줬습니다. 여기에 진짜 유언장이 있어요. 내일 아침에 찾아와서 가짜랑 바꿔치기 하세요. 가짜요? 그래요. 진짜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해요. 혜진이 가방에서 위조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하셨다니. 도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혜진이 핸드폰을 꺼내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소아과입니다. 지은이 담당 의사 선생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법적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통화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머니인데요. 죄송합니다. 경찰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혜진이 전화를 끊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동 판매기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뽑아왔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도준이 말없이 혜진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혜진이 캔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주주총회 당일 아침 폭우가 서울 시내를 휩쓸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혜진과 도준은 라이더 복장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정장 말고 이걸로요? 도준이 라이더 재킷을 입으며 물었습니다.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잡혀요. 우리는 침투하는 거예요. 혜진이 헬멧을 들며 말했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가니 수십 대의 오토바이가 빗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이더들이 모두 헬멧을 쓰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 준비 완료. 한 라이더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출발. 도준이 시동을 걸며 외쳤습니다. 오토바이 부대가 빗속을 뚫고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검은 물결처럼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호텔 앞 광장, 경찰들이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검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경찰이 너무 많아요. 도준이 혜진에게 소리쳤습니다. 계획대로 해요. 혜진이 무전기를 들고 라이더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라이더들이 연막탄을 터뜨렸습니다. 회색 연기가 광장을 순식간에 뒤덮었습니다. 뭐야? 시야가 안 보여. 경찰들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혼란을 틈타 혜진과 도준은 호텔 직원 전용 통로로 잠입했습니다. 라이더 복장을 벗으니 안에 정장이 나타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준은 헬멧을 벗고 정장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혜진이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목적층에 도달했습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 혜진이 도준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호텔 23층 대회의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단상에 선 박성훈이 마이크를 잡고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성훈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대한그룹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때 회의장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잡음이 났습니다. 박성훈이 당황하며 마이크를 확인했습니다. 음향 담당자는 뭐 하는 거야? 박성훈이 무대 옆으로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대형 스크린이 꺼지더니 까만 화면만 남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낡은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죽으면 성훈이에게 아무것도 주지 마라.
박진철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저 목소리가 회장님이야? 녹음인가? 누가 틀어놓은 거야? 주주들이 웅성거리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성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당장 음향을 꺼버리라고. 성훈이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키운 악마다. 회장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성훈이 무대에서 뛰어내려 음향실로 달려갔습니다. 이때 회의장 뒤쪽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도준이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도준이 서류를 허공에 던졌습니다. 수십 장의 종이가 회의장 곳곳으로 흩날렸습니다. 저게 뭐야? 비자금 장부잖아. 박성훈 이름으로 된. 주주들이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이어서 혜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터 리모컨을 들고 스크린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여기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친자 확인서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강도준과 박진철 회장의 DNA 일치도 99.9%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증받은 유언장입니다. 혜진이 리모컨을 조작하자 유언장 사본이 화면에 떴습니다. 박성훈이 음향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가짜야. 모든 게 조작이라고. 경호원들, 저 사람들 당장 잡아. 박성훈이 소리쳤지만 이사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부회장님. 일단 상황을 정리하고 보죠. 이사 중 한 명이 박성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준이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박성훈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살인자입니다. 도준이 박성훈의 멱살을 잡고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내 어머니를 죽이고 나를 버린 쓰레기. 뭐라고? 너 미쳤어. 박성훈이 도준을 밀치려 했습니다. 이때 회의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검찰 수사관입니다. 박성훈 씨. 수사관이 영장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횡령과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박성훈이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내 박성훈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찰칵 소리가 조용한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박성훈이 끌려나가면서 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혜진. 박성훈이 혜진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내 딸, 지금쯤 해외 입양 브로커한테 넘어갔을 거야. 혜진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졌습니다. 뭐라고? 한국에서 영영 못 볼 거야. 고마워. 덕분에 복수했다. 박성훈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혜진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혜진 누나. 도준이 상황을 파악하고 박성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개새끼야. 진정하세요. 수사관들이 도준을 막아섰습니다. 박성훈이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웃어댔습니다. 하하, 이제 진짜 지옥을 맛봐. 혜진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의 번호를 눌렀지만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음만 들렸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혜진이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자들이 혜진을 에워싸고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혜진 씨,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딸이 납치됐다는 게 사실인가요? 혜진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껴 올 뿐이었습니다.
도준이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코드 레드, 긴급 수색 명령, 10대 여학생 실종, 모든 라이더 즉시 출동. 회의장 한쪽에서는 이사들이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일단 임시체제로 가야겠어. 강도준 씨가 정말 회장님 손자라면. TV 모니터에서는 뉴스가 긴급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박성훈 부회장 긴급 체포, 숨겨진 후계자 등장. 하지만 혜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도준이 혜진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누나, 일어나세요. 지은이 찾으러 가야죠.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안일했어. 아니에요. 우리가 꼭 찾을 거예요. 도준이 혜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밖에서는 라이더들의 오토바이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지 이틀 후 전국의 뉴스는 혜진을 향한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TV 화면에는 딸을 이용한 비정한 어머니라는 자막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아이를 재벌가 싸움에 끌어들인 몰지각한 엄마.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뉴스를 보던 혜진이 리모컨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박성훈 그놈이 언론까지 조작했어. 도준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누나, 여기 보세요. 박성훈 변호사들이 혜진 누나를 아동학대로 고발했어요. 그리고 지은이가 합법적으로 보호시설에 옮겨졌다는 가짜 보도자료도 뿌렸고요. 수연이 여러 개의 기사를 화면에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은 더욱 악랄했습니다. 아이까지 이용하는 나쁜 여자. 돈 때문에 딸을 팔아먹었네. 혜진이 댓글을 읽다가 노트북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온 국민이 날 미워하겠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도준이 혜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룹 전산망 해킹했어요. 수연이 새로운 파일을 열며 말했습니다. 박성훈이 관리하던 비밀 안전가옥 목록이에요. 총 8곳. 화면에 서울 곳곳의 건물 위치가 표시됐습니다. 라이더들 보내서 하나씩 확인해 봐요. 혜진이 무기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때 혜진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혜진이 핸드폰을 확인하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면에는 지은이가 의자에 묶여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은아. 혜진이 비명을 지르며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도준이 재빨리 핸드폰을 주워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혼자 와라. 경찰이나 라이더 한 명이라도 보이면 딸은 죽는다. 메시지 아래에는 재개발 구역 외곽의 좌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나, 함정이에요. 혼자 가면 안 돼요. 도준이 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함께 가요. 안 돼. 너까지 위험해지면 어떡해. 혜진이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습니다. 누나. 미안해, 도준아. 혜진이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2잔 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틈에 수면제 2알을 한 잔에 넣었습니다. 이거라도 마시고 생각해요. 혜진이 도준에게 수면제 탄 커피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준이 커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쓴맛이 평소보다 강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30분 후 도준이 의자에 기대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왜 이렇게 졸리지? 많이 피곤했나 봐요. 좀 쉬어요. 혜진이 담요를 가져와 도준에게 덮어줬습니다. 도준이 완전히 잠들자 혜진은 그의 오토바이 열쇠를 가져갔습니다. 무전기도 챙기고 도준의 핸드폰에 문자를 예약했습니다.
3시간 후에 이 좌표로 와. 하지만 혼자만. 혜진이 문자 예약을 설정하고 핸드폰 배터리를 빼냈습니다. 미안해, 도준아. 너는 안전해야 해. 혜진이 잠든 도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지하 창고를 나선 혜진은 큰 길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재개발 구역 외곽으로 가주세요. 혜진이 좌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택시가 도심을 벗어나 황량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위험한 곳인데 정말 괜찮아요? 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혜진이 차비를 주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앞에는 폐쇄된 냉동 창고가 서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혜진이 가방을 열어 전기 충격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확인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왔어. 혜진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지은아,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창고 중앙에 설치된 조명이 켜지자 지은이가 의자에 묶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왔군. 어둠 속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박성훈의 변호사였습니다. 주변에는 쇠파이프를 든 깡패들 5명이 혜진을 포위했습니다. 딸 보고 싶었지? 변호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풀어줘요. 제가 왔잖아요. 혜진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유언장 원본과 비자금 계좌 암호를 먼저 넘겨. 변호사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면 딸을 살려주겠다는 보장이 있어요? 당연하지. 우리도 사람이야. 변호사가 펜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혜진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연이 너무 믿지. 뒤에서 깡패 하나가 혜진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내리쳤습니다. 으악! 혜진이 바닥에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엄마. 지은이가 발버둥치며 울었습니다. 혜진의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천천히 고문해서 암호를 빼내자.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창고 밖에서 철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이 마지막 힘으로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혜진의 목소리가 작게 속삭이듯 나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창고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지은이의 흐느끼는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도준이 천천히 눈을 뜨자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입안이 쓴맛으로 가득했습니다. 혜진 누나? 도준이 주변을 둘러보며 혜진을 찾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준아, 미안해. 너만은 안전해야 해. 지은이 구하러 혼자 갔어. 절대 따라오지 마. 도준이 쪽지를 읽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 미쳤다. 수면제를 탄 거였어. 도준이 핸드폰을 확인하니 3시간 전에 보낸 예약 문자가 있었습니다. 좌표와 함께 혼자만 와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젠장, 이미 늦었어. 도준이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절규했습니다. 도준은 즉시 모든 라이더에게 긴급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코드 레드, 총동원령, 혜진 누나와 지은이가 위험해. 모든 라이더 즉시 집결. 형, 무슨 일이야? 어디로 가면 돼? 혜진 누나가 어떻게 됐어? 답장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이 좌표를 전체 발송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좌표로 전부 모여.
당장. 한편 냉동 창고 안에서는 혜진이 기둥에 묶인 채 정신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흘린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일어났군. 변호사가 혜진 앞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만 말하면 편하게 죽여줄게. 지은이부터 풀어줘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했네. 변호사가 깡패에게 눈짓했습니다. 깡패가 지은이 옆에 신노통을 들고 갔습니다. 엄마, 엄마.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증거 인멸하려면 불을 질러야지. 변호사가 라이터를 꺼내며 냉소했습니다. 안 돼. 제발. 혜진이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때 창고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대였지만 점점 많아졌습니다. 뭐야? 저 소리가? 깡패 중 하나가 창고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곧 수십 대, 수백 대의 오토바이 소리가 창고를 둘러쌌습니다. 땅이 진동할 정도였습니다. 형님, 밖에 오토바이가 엄청 많아요. 깡패가 창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몇 대나? 세기 힘들어요. 수백 대는 되는 것 같아요. 변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갑자기 창고 입구에 화염병이 날아들었습니다. 입구에 쌓아둔 나무 바리케이드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불. 깡패들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굉음과 함께 창고 철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준이 몰고 온 덤프트럭이 문을 통째로 부숴버린 것입니다. 도준아.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덤프트럭에서 도준이 뛰어내렸습니다. 뒤이어 헬멧을 쓴 라이더들이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혜진 누나 건드린 놈들, 지은이한테 손 뗀 개들, 라이더들이 함성을 지르며 깡패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우리가 몇 명인 줄 알고. 깡패들이 저항했지만 라이더들의 수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쇠파이프 소리와 비명이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도주는 불길을 뚫고 혜진에게 달려갔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도준이 주머니 칼로 혜진을 묶은 밧줄을 끊었습니다. 지은이부터 풀어줘. 혜진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도준이 재빨리 지은이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어줬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혜진의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혜진이 딸을 끌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변호사가 혼란을 틈타 참고 뒤쪽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라이더들이 오토바이로 원을 그려 그를 포위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박성훈 변호사 맞지? 라이더들이 변호사를 둘러싸고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이때 한 라이더가 드론을 띄워 창고 안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에는 제압당한 깡패들이 고백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박성훈 부회장이 시켰어요. 우리는 돈만 받고 한 거예요. 변호사가 모든 걸 계획했어요. 라이더가 드론 조종기를 조작했습니다. 형, 실시간으로 방송국에 송신 중이야. 광화문 광장 전광판에도 나가고 있어. 드론 영상이 전국에 생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대형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저게 혜진 씨 딸이야? 애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박성훈이 정말 못된 놈이네.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특공대 차량들이 창고 주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경찰입니다.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확성기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라이더들, 이제 물러나. 도준이 소리치며 손을 들었습니다. 라이더들이 질서정연하게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깡패들과 변호사만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들어와 범인들을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19 구급대입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혜진이 들것에 실리며 지은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이제 괜찮아. 혜진이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준이 구급차 옆에서 혜진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나, 정말 무서웠어요. 고마워, 도준아. 정말 고마워. 혜진이 도준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며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그 모습이 전국에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TV에서는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 딸 구출 성공, 박성훈 일당의 잔혹한 진실 드러나. 시민들이 혜진 씨를 향한 응원 메시지 쏟아져 인터넷 댓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혜진 씨 정말 대단하다. 딸을 지키려는 엄마의 마음. 박성훈이 진짜 악마였네. 창고 앞에서 라이더들이 헬멧을 벗고 박수를 쳤습니다. 혜진 누나 화이팅. 지은이도 화이팅. 도준이 라이더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라이더들의 함성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구급차의 빨간 불빛이 어둠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방청석이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에 앉은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성훈에 대하여 횡령, 살인교사, 납치, 감금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무기징역?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성훈이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방청석 뒤쪽에서 담담한 얼굴로 판결을 지켜봤습니다. 옆에 앉은 지은이가 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끝났어. 혜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법정 앞쪽에서 도준이 혜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이 혜진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혜진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혜진이 잠시 멈춰서서 마이크를 바라봤습니다.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대한그룹에서 제안한 보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두 거절했습니다. 저는 원래 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 후 대한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도준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도준이 이사들 앞에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재개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안도 통과시키겠습니다. 찬성합니다. 이사들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준은 혜진을 만나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이의 마지막 치료를 마친 혜진이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그룹에서 제공하는 강남 펜트하우스 정말 안 받으실 거예요? 도준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필요 없어. 우리 집이 제일 편해. 혜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분도요? 10%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것도 필요 없어. 퇴직금만 받을 거야. 도준이 고개를 저으며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누나가 이룬 건데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지은이랑 평범하게 사는 게 내 꿈이었어. 혜진이 도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1년 후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희망 대안학교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혜진이 폐쇄된 요양원을 인수해서 만든 학교였습니다. 지은아, 아이들 안 다치게 조심해.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뛰어노는 지은이를 보며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네, 엄마. 지은이가 밝게 대답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혜진은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님과 공주님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선생님, 다른 이야기도 해주세요.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게. 이때 마을 어귀로 검은 세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말끔한 정장을 입은 도준이 내렸습니다. 교무실에서 이를 본 혜진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도준이네. 도준이 혜진을 발견하고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누나, 안녕하세요. 혜진이 앞치마를 두른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바쁠 텐데. 회장 노릇하기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요. 도준이 너스레를 떨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뉴스에서 보니까 잘하던데. 그게 다 누나 덕분이에요. 누나가 가르쳐준 것들 써먹고 있는 거거든요. 도준이 가방에서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혜진이 상자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열어보세요. 혜진이 상자를 열자 대한복지재단 이사장 윤혜진이라는 명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건? 누나한테 제안이 있어요. 대한복지재단 이사장 해주세요. 싫어. 나 조용히 살 거라고 했잖아. 혜진이 고개를 저으며 명패를 돌려주려 했습니다. 이건 월급 주는 일이에요. 거절하면 안 돼요. 도준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월급? 네, 한 달에 500만 원. 어때요? 야, 이 자식아. 혜진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전국의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는 일이에요. 누나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고요. 도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혜진이 잠시 고민하더니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정말 월급 주는 거야? 당연하죠. 계약서도 있어요. 도준이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혜진이 도준이 가져온 재킷을 받아 입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조건이 있어. 지은이도 같이 일할 수 있어야 해. 당연하죠. 지은이는 우리 재단 홍보대사로 임명할게요. 홍보대사? 네,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는 일 같이 하는 거예요. 지은이가 뛰어와서 도준의 다리를 안았습니다. 도준 삼촌, 그럼 저도 일하는 거예요? 그럼 지은이가 우리 재단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도준이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혜진과 도준이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뭘로 할까요? 도준이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재개발 지역 아이들 교육 지원은 어때? 좋은 생각이에요. 컴퓨터 교육도 시키고 장학금도 주고. 그래,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지은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모래성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준 삼촌, 여기 와서 같이 만들어요. 갈까요? 도준이 혜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혜진과 도준이 아이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살랑 날렸습니다. 카메라가 점점 멀어지며 학교 전경이 보였습니다. 교문 옆 간판에는 희망 대안학교 설립자 윤혜진 앤드 강도준이라는 글씨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